봉두산 분투 시절 52년 4월 10일경 곡성 봉두산에 있던 도당 연락과 분투가 적의 기습으로 전멸당하고 생포자까지 생기는 바람에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기존의 모든 연락 루트가 차단됐다. 몇 차례 서부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루트에 매복해 있던 적의 기습으로 도중에서 모두 희생되고 말았다. 곡성 군당 위원장을 지내 그곳 지리를 잘 아는 그에게 동서부를 연결하는 새로운 연락 루트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4월 16일 야산엔 진달래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고 노곤노곤한 봄볕에 새 생명이 움터오는 아름다운 봄이었지만 빨치산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춘궁기의 시작이었다. 도당에도 식량이 바닥나 하루를 굶은 채 그는 연락 루트 확보 작업을 할 대원 7명을 거느리고 밤길을 나섰다. 비상미 한 톨도 없었다. 야산에는 쑥과 취가 제법 먹을 만하게 자라 있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쑥과 취를 뜯어 소금만 넣고 항고에 삶아 배가 부르도록 먹었다. 겨울 내내 소금밥만 먹은 데다 이틀을 굶었으니 그렇게 맛이 좋을 수가 없었다. 그때 그는 장염으로 오랫동안 앓고 있었는데 이날 쑥을 한 항고 먹은 다음부터는 신기하게 설사가 잡히고 통증이 가라앉았다. 예부터 장 나쁜 데는 쑥이 직방이라더니 민간요법도 과학성이 있는 모양이었다. 봄나물 덕분에 병도 고치고 허기도 면한 그들은 봉두산으로 들어가기 직전 황전면 면소재지 가까운 마을에서 남의 집 담을 타넘어 도둑질을 했다. 제일 좋은 집을 골라 들어간 탓에 7명이 한 달은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성과가 좋았다. 밥이 해결됐으니 발걸음도 가벼워서 봉두산에 날 새기 전에 도착했다. 다음 날 5명에게 비트 작업을 맡긴 후 그는 2명의 대원을 데리고 새 루트 개척에 나섰다. 그가 이곳 지리를 잘 안다고는 하지만 백운산부터 백아산까지 제 손바닥처럼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새 루트 개척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기존 루트를 철저하게 피해야 했고 적이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도 피해야 했으며 그러면서도 가장 빠르고 안전한 루트를 찾아야 하는 것이었다. 일주일 동안 온 산을 헤집고 다닌 후에 간신히 제1선과 2선 두 곳의 연락선을 확보해 놓고 그는 다시 백운산 도당으로 돌아왔다. 사업 보고차 박영발을 찾아간 그는 새로운 사업을 제안했다. 봉두산의 연락과 분투를 조직부 분투로 겸하면서도 지하조직 사업을 해보겠다는 것이었다. 좋소. 지하조직 사업에 필요한 인원은 동무가 고려하여 차출하시오. 성과를 한번 지켜봅시다. 단출한 봉두산 분투 생활이 시작되었다. 연락과 분투 부근에 따로 조직부 분투를 만들어 놓고 그는 조직부원으로 차출한 2사람의 주변 관계부터 철저히 조사했다. 주변 관계의 성향, 활용 정도,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계획을 잡은 그들은 곧 지하조직 사업에 착수했다. 그는 맨 처음으로 옛날 철도 다니던 시절에 알고 지내던 승주군 황전면의 황혁주를 찾아 나섰다. 그 무렵 황혁주는 자익 활동을 하는 것 같은 눈치였다. 무슨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가 활동을 시작할 무렵 황혁주는 고향을 떠났고 그 후 다시 돌아와 황전면에서 주막을 차렸다. 일찌감치 조직에서 손을 뗀 황혁주지만 변절한 것은 아닌 듯 했다.
철저한 조직 생활을 견디기에는 너무 소심한 성격 탓인 것 같았다. 초저녁부터 황혁주 집 부근에 잠복하여 사람의 출입이 뜸해지기를 기다렸지만 주막이라 계속 손님이 들끓었다. 사흘 만에야 간신히 손님이 모두 끊긴 후에 황혁주를 만날 수 있었다. 이게 누군가? 황혁주는 놀란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그를 사랑채로 잡아 끌었다. 그래, 자네가 여직 살아있었구만. 반가워 어쩔 줄 모르는 황혁주에게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도와달라고 말을 꺼냈다. 그래, 그럼세. 안 그래도 자네들만 생각하면 꼭 죄진 놈처럼 가슴이 무거웠네. 사실 내가 죄진 놈이지. 나 같은 놈을 찾아줘서 오히려 내가 고맙네. 내 힘이 닿는 일이라면 뭐든지 도움세. 그러나 우리 집은 주막이라 사람 눈이 많으니 다음부터는 이 골목 찻집인 박씨네로 오게. 내 박씨에게 말을 해놓겠네. 다음날 그는 즉시 박씨를 찾아갔다. 40이 넘은 박씨는 송곳 하나 꽂을 만한 자기 땅 한 평도 없이 순전히 소장만으로 10명이 넘는 식구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었다. 황혁주에게 미리 말을 들은 탓인지 불쑥 나타난 그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박씨는 닭 한 마리를 삶아왔다. 고생들이 많채라. 끼니도 때우기 힘들 것인데 얼른 이거나 드시오. 같이 먹자고 몇 번이나 권했지만 박씨는 국물 한 수저도 입에 대지 않았다. 식구가 열이니 산에 있는 그나 박씨나 먹고 사는 게 비슷했을 텐데도 투박한 손으로 닭을 찢어주며 기어이 그에게만 고기를 먹이려는 박씨의 순박한 심성에 가슴이 저려왔다. 작년 여름인가 보급투쟁을 나갔을 때 그는 박씨와 비슷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다. 여름철이라 일을 마치고 늦은 저녁을 먹는 중이었는데 올망졸망한 아이들까지 10여 명이 둘러앉아 멀건 보리죽을 먹고 있었다. 기름기 없는 얼굴에 마른 버짐이 희끗희끗한 그 가난한 농부는 남은 죽도 더 이상 없었는지 빈 대접 하나를 가져다 십시일반으로 자기들이 먹던 죽을 한 수저씩 덜어 그에게 보리죽 한 사발을 내밀었다. 뒤져보면 꺼다 놓은 보리 한 대박쯤은 있을지도 몰랐지만 그것마저 털어가면 당장 내일부터는 입에 거미줄을 쳐 할 형편 같았다. 그가 아무리 굶었다고 하더라도 종일 힘겨운 논일을 마치고 난 농부의 유일한 끼니까지 뺏어 먹을 수는 없었다. 그는 덜어준 죽에 입도 대지 않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그리고 기껏 힘겹게 보급투쟁해 놓은 쌀 두어 대박을 꺼내 놓았다. 박씨도 그 농부와 형편이 다를 리 없었다. 그런 박씨가 설날에나 쓰려고 아껴 놓았을 닭을 그를 위해 내놓은 것이다. 내 평생 소원이 밥 걱정 않고 살아보는 것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땅이나 파는 무지렁이지만 당신네들이 그런 세상 만들자고 싸우는 줄은 아오. 큰 힘이야 못 되겠지만 힘 닿는 때 꺼정은 도와보겠소. 부모와 자식만 없었다면 나도 진작 산으로 올라갔을 것이지만 어쩌겠소. 나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목숨이 열이나 되니. 아직 초봄인데도 수십 년의 노동으로 이제는 제 피부색인 양 검게 그을린 박씨의 얼굴을 그는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소갈기처럼 단단한 박씨의 손을 거머쥐었다. 박씨는 지금 자기만 바라보는 식구 전체의 목숨을 걸고 그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다. 끼니 걱정 않고 사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박씨는 이렇게 자신의 꿈을 찾아 나선 것이다. 그럼 우리 신문을 좀 구해 주십시오. 매일 집에 들르기는 위험하고 마을 부근에
신문을 숨겨놓을 만한 장소 없습니까? 냇가에 사람 하나 숨을 만한 바위 틈이 있는데요. 그럼 거기다 신문을 갖다 놓기로 합시다. 그리고 매일 마을 입구 감나무에 그날 집에 들러도 안전한지 어떤지를 알려놓도록 합시다. 안전할 때는 나뭇가지 2개를 꺾어서 걸어놓고 위험할 때는 1개만 꺾어서 걸어 놓으십시오. 그 무렵 전남도당은 정보로부터 완전히 차단당한 상태였다. 몇 개 있던 무전기와 라디오마저 고장이 나거나 전투에 망가지고 보급투쟁 나가서 주워들은 정보 외에는 바깥 사정을 알 길이 없었다. 박 씨의 도움으로 비로소 정기적인 정보선을 확보한 것이다. 한 달 만에 봉두산 조직부 분투는 3명 모두 4곳 이상의 지하 조직망을 갖게 되었다. 식량이나 의약품, 기타 필요 물자를 돈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조직 대상이 모두 가난한 농부라 돈을 주지 않고는 확보가 불가능했고 물자 확보나 정보 수집 이상의 활용도 어려웠다. 그러나 어쨌든 이 지하 조직은 보릿고개에 굶주리는 도당에 적지 않은 식량을 공급하고 의약품이나 필요 물자도 웬만큼 공급할 수 있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구할 수 있었지만 그놈의 돈이 문제였다. 도당과 총사에서 각 시군당과 유격대에 자금 확보를 지시했으나 보급투쟁 나가서 쌀 몇 말 구하기도 힘든 판에 자금 구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 무렵 도당 선전부에서는 용지가 떨어져 도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모든 성원들의 길잡이이자 중요한 이론 교육지인 노동신문이 발간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의약품의 경우도 규제가 심했지만 그래도 약은 광주나 대도시의 약국을 샅샅이 훑고 다니며 소량씩 구입하면 안전했다. 그러나 종이는 달랐다. 농가에서 문종이 외에 종이가 필요할 리가 없으니 규제가 심해서 추적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돈이 있어도 구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도당에서는 모두 그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난처하기 짝이 없었다. 돈으로 못 사면 방법이라고는 종이공장을 습격하는 수밖에 없는데 종이공장 사장의 성향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경찰들의 감시도 여간 심한 게 아니었다. 할 수 없이 그는 자신의 조직선을 이용해 주변 종이공장의 실태를 알아보도록 했다. 조직을 할 수 없으면 하다못해 도둑질이라도 하려는 생각이었다. 주변에 2군데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과 재고가 남아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모두 곡성에 있는 공장이었는데 곡성은 원래 이전부터 조직력이 취합해 함부로 조직하려고 나섰다가는 경만치기 십상이었다. 그는 밤이 으슥하게 깊어지자 힘 좋은 대원 2사람을 데리고 오곡면, 용정리, 한지 공장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다. 주인집은 불이 모두 꺼져 있었다. 공장 문을 열자 쌉싸래한 당나무 껍질 냄새가 코를 찔렀다. 조심스럽게 플래시를 비추자 한쪽 구석에 한지 2봉, 한 동이에 2,000장이 세워져 있고 공장 바닥에는 제지공인 듯한 젊은 남자 3사람이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그는 플래시를 비춰주며 2사람에게 종이 한 덩이씩을 짊어지도록 했는데 종이를 지고 나오던 한 사람이 잘못하여 잠자던 공원에 발을 밟았다. 누구여? 그는 바람보다 더 빠르게 소리 없이 달려가 상체를 일으키는 공원의 입을 틀어막고 쉬
하며 곤총을 들이댔다. 반쯤 몸을 일으킨 공원이 희둥굴에 벌어진 눈을 벌벌 떨었다. 순간적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동시에 스쳐갔다. 처치해야 하나, 그냥둬야 하나. 이 공원이 소리를 지른다 해도 주변에 경찰이 없으니 테러가 막힐 것 같지는 않았다. 권총을 슬며시 치우며 앞서 나간 대원들을 뒤따르려고 하는데 떨리는 소리로 공원이 물었다. 당신들 누구요? 빨치산이요. 웜에. 공원이 깜짝 놀라며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었다. 당신들 통도 크여의 시방 주인집 사랑방에 순사들이 잠복해 있으면서 쫓기 전에 야식까지 해먹고 금세 잠들었는데 머리카락이 쭈뼛 곤두섰다. 그들이 떠난 후 공원이 신고만 하면 아깝게 얻은 이 종이를 팽개치고 뛰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는 얼른 주머니에서 5,000원을 꺼내 공원의 손에 쥐어주면서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두 사람은 천지분간 못하고 자요. 당신만 모른 척하면 돼요. 이거 5,000원이니 모른 척하고 자오. 고마워. 그러겠소. 돈이 든 손을 꼭 움켜쥐고 공원은 그에게 꾸벅 고개를 숙였다. 순박한 청년 같았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와 뜀박질로 밤새 행군을 계속했다. 모든 간부들이 입이 한박꽃처럼 벌어져서 다물어질 줄을 몰랐다. 그날 밤 박영발이 다시 그를 불렀다. 혁운 동무, 이번엔 수고 많았소. 동무가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소. 동무도 알다시피 지금 도당의 식량 문제가 말이 아니오. 백운산 주변의 구례, 광양, 숭주 등은 나가봐야 오히려 우리 쪽에서 보태주어야 할 형편이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소? 6월이 가까웠으니 어느 마을이나 쌀이 떨어졌을 것은 뻔하니치. 그렇다면 부촌을 골라야만 했다. 문득 지난번 루트 개척을 할 때 보았던 승주군의 드넓은 주암 들판이 떠올랐다. 부촌일 뿐만 아니라 옆으로 보성강을 끼고 있어서 여직 빨치산들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마을이었다. 그런 곳이라면 오히려 경찰의 감시도 허술할 수 있었다. 화순의 탄광 노동자 출신으로 다른 간부들보다 이곳 지리를 잘 아는 박갑출 도당위원 부위원장이 테러만 보장된다면 최적지라고 찬성했다. 지난번 루트 개척을 하면서 그 근방은 샅샅이 두진 터라 시간만 잘 맞추면 충분한 식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좋소. 혁운 동무에게 모든 지휘권을 맡길 테니 남태중 부대와 협의해서 당장 실행에 옮기도록 하시오. 다음날 거뭇거뭇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중요 간부를 제외한 도당 성원 전부 끼니를 거린 채로 강행군하여 새벽녘에 봉두산에 도착했다. 그 무렵 봉두산 연락과 분투는 조직부 분투의 지하조직 덕분에 굶주리지는 않고 있었다. 그쪽에서 비축해둔 쌀 10대쯤을 가져다 생쌀을 씹으며 삼산에 도착해 다시 밤을 기다렸다. 초승달이 서쪽 모우산 정상에 걸릴 무렵 주암 들판이 바라보이는 능선에 도착했다. 들판 건너로 흐린 호롱불이 가물거리는 제법 큰 마을이 보였다. 비상선과 암호를 정한 뒤 그들은 흐린 달빛이 누렇게 익은 보리 위로 아른거리는 들판을 가로질러 마을을 향해 직진했다. 정찰대를 보냈으나 마을에 잠복대는 보이지 않았다. 남태중 부대가 지서와 마을 사이를 차단하고 나머지 성원들은 모두 마을집으로 스며들었다. 동네 개들이 요란하게 울어대기 시작했다. 그가 들어간 집은 살림살이가 제법 괜찮은지
억새대로 지붕을 이었는데 달빛이 은은하게 떨어지는 억새 지붕이 참 아름다웠다. 워낙 마을에 빨치산이 들어온 적이 없어서인지 집주인은 매우 친절했다. 백운산 주변 마을에선 요즘 들어 보기 드문 일이었다. 수십 번씩 빨치산에게 살림살이를 털리고 난 주민들이 이제는 빨치산만 보이면 뭐든지 감추느라고 난리였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빨치산이 느끼기에도 호의적이진 않았다. 그러나 이 마을엔 난생 처음 빨치산 부대가 들어왔으니 쌓인 불만이 있을 리도 없고, 오히려 약간의 호기심도 발동하여 다들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자청해서 챙겨주었다. 20분 만에 보급을 완료하고 일선에 모였는데 다들 허리가 휘도록 배낭 가득 쌀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곳 지리에 밝은 대원들을 차출하여 백아산 방면으로 가면서 도로에 쌀을 조금씩 흘려 놓으라고 이른 그는 부대를 이끌고 엉덩이 한 번 붙일 새도 없이 계속 달려 새벽 미명이 밝기도 전에 봉두산에 도착해 간단한 아침만 먹고는 백주 대낮에 다시 행군을 시작했다. 다음날 밤이 으슥해서야 도당에 도착했다. 어찌나 강행군으로 밀어붙였는지 다들 기진맥진 손가락 하나 놀릴 기운도 없었다. 식량을 비장하려고 간신히 짐을 내려 풀었더니 등에 닿았던 쪽의 쌀이 물에 담근 것처럼 흠뻑 불어 있었다. 얼마나 땀을 흘렸으면 쌀이 땀에 다 불었을까. 10가마가 넘게 풀어놓은 쌀을 보고는 밥값줄과 염형기가 당을 살렸다며 그를 끌어안고 놓을 줄을 몰랐다. 칭찬이고 뭐고 그는 그대로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꼬박 하루를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던 그를 누군가 흔들어 깨웠다. 여명기가 밥이나 먹고 자라는 것이었다. 밥을 먹고 그는 박영발에 들어갔다. 혁은 동무는 조직 사업을 딴 사람에게 맡기고 백운산 유격대 대장을 시켰으면 하는데 견주검이 없어서 말이야. 하면 되지. 처음부터 전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신이 나서 그는 얼른 대답했다. 박영발이 흥분으로 눈을 빛내는 그를 보며 빙그레 웃었다. 정말 유격 부대로 가고 싶소? 박영발이 그를 빤히 쳐다볼 때서야 비로소 농담임을 눈치챘다. 워낙 차분하고 말이 없는 박영발도 가끔은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는데 농담조차 너무 차분해서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 아무튼 박영발이 그런 농담이라도 할 때는 무척 기분이 좋다는 표시였다. 유동무의 능력은 다방면으로 아주 대단해. 동무의 노력으로 당분간 식량 걱정은 않게 되었어. 정말 수고했소. 혁은 동무는 앞으로도 나와 가까이 있으면서 급할 때면 이런 기회를 한 번씩 만들어야겠으니 특별히 몸조심하시오. 그리고 지난번 동무가 써낸 앞으로 우리 당의 조직사업 방향이라는 논문 말이오. 내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던 걸 동무가 다 훔쳤더구만. 이론적 체계만 좀 세우면 아주 훌륭한 논문이 되겠어. 도당 조직위의 결정을 거쳐 앞으로 우리 당 조직사업의 길잡이로 삼으려 하는데 동무는 그런 방향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분투 작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시오. 봉두산 주변의 조직이 우리 전남당에서는 매우 소중한 기지이니 높은 경각성으로 무리하지 말고 잘 관리하기 바라오. 그동안 각 군단과 총사에서 자금이 좀 마련됐으니 조직원에게 폐 끼치지 말고 도당 식량 문제는 해결됐으니 당분간 총사에서 요청한 약품 구입에 신경을 써주시오. 박영발이 집회 뭉치와 총사에서 요청한 약품 목록을 전해주었다.
갈수록 건강이 악화되는 모양인지 박영발은 파리한 기색으로 나가 쉬라며 자리에 드러누웠다. 봉두산 분투로 돌아온 그는 다음 날부터 모든 지하 조직원을 대도시로 보내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게 했다. 일주일 후 페니실린, 머크로크럼, 붕대, 소독솜, 주사기 등 다량의 약품을 총사령부로 보낼 수 있었다. 물자를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조직도 대단한 도움이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현재의 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대도시로 조직 기반을 확대해야 했다. 이런저런 국리 속에 산은 점점 검푸르게 자신을 불태우며 여름을 맞아들이고 있었다. 이것이 산에서 동지 곁에서 보내는 마지막 여름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한치 앞의 역사를 알 수 없듯이. 지하 침투 제1호. 그 무렵 경찰들은 동부와 서부의 연락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연락선을 잡으면 동부와 서부를 각기 고립시킬 수 있어 토벌 작전을 수행하기가 용이해지는 데다 정보를 많이 갖게 돼 큰 건수를 올릴 수도 있고 연락선은 유격부대가 아니니 생포하기도 용이했다. 연락원들은 날마다 연락을 다녀야 하니 일이 고되기도 하거니와 백아산 요소요소에 그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된 경찰들이 잠복해 있어 사자밥을 싸가지고 다녀야 된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가 새로운 루트를 개척한 뒤로는 아직 한 번도 조발되지 않았고 생포자나 희생자도 없이 안전했다. 그래도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연락원들의 사기에 항상 신경을 써야 했다. 연락과 분투와 조직부 분투가 따로 있기는 했지만 그는 밖에 나갈 때면 가끔씩 생선이나 고기, 술 등을 구해다 회식을 열곤 했다. 그가 다른 일로 틀을 비울 때면 대장이 와야 목구멍에 때를 벗길 것인디 하며 그를 기다릴 정도였다. 아무튼 이래저래 봉두산 분투 생활은 모두가 한 덩이로 어울려 즐거웠다. 어느 날 총사에 다녀온 연락원이 그를 보더니 김채윤을 아느냐고 물었다. 김채윤이라면 전쟁 직전 그가 광주지구당 부책이었을 때 책임자였던 사람으로 수도사단 공세에 전멸당한 노령지구 당책이었는데 그 후 연락이 없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다. 대단한 사람이더만요. 광주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을 해갔고 시방 총사에 와 있다만요. 두 사람이 탈출을 했다는디 그 악명 높은 포로 수용소에서 어떻게 탈출을 했는가 몰라요. 유격대원도 아니고 당 일꾼이면서. 김채윤은 여순 사건 이전에 순천 사범학교 선생이었다. 여순 사건이 터지자 동조하는 학생들과 함께 반란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김채윤은 국방군이 밀고 들어오자 붙잡혀 총살을 당하게 되었다. 주위에서 저 사람 반란군과 함께 일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조사도 없이 무조건 총살에 처하던 때였다. 수많은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총을 쏴대는데 다행히 총이 목 근처로 스쳐 지나갔다. 옆 사람이 푹푹 쓰러지기에 자기도 죽은 척하고 시체더미로 쓰러졌는데 시체가 워낙 많으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국방군이 사라졌다. 시체 더미 속에서 하루 종일 쓰러진 그 자세로 꼼짝도 않고 있다가 밤이 되자 자기 위로 수북히 쌓인 시체를 걷어내고 그 길로 입산을 한 것이다. 김채윤의 광주 포로 수용소 탈출 사건은 날이 갈수록 위축되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건강을 회복한 김채우는 어느 날인가 소식도 없이 사라졌다. 극비리에 지하 사업을 나간 것이었다. 광주 포로 수용소에서 또 한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탈출한 김채우는 그 후 몸을 회복한 즉시 지하당 조직을 위해 여수로 나갔다. 자기 누님이 하는 공장 부근에 비트를 파고 드나들며 지하 조직을 구축하던 중 도당과 연락하던 한 사람이 체포되어 틀을 부는 바람에 트 속에 있다가 꼼짝없이 포위되고 말았다. 트 속에서 경찰 병력과 대치하며 낮을 보낸 김채효는 해가 저물자 갑자기 수류탄을 던져대며 놀란 경찰이 주춤하는 틈을 타 탈출에 성공했다. 그 길로 밤새도록 달려 백운산 기슭까지 도망친 김채윤이 전사한 것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배가 고파 부근 마을로 보급투쟁을 나갔다가 적의 잠복에 걸려 어이없이 죽고 만 것이다.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의 최후치고는 너무 허망했다. 인텔리였던 김채윤이 정세의 불리함을 모를 리 없었다. 최후까지 싸우다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것. 남한 사회에서 46년, 47년과 같은 합법적인 시기가 다시 오기 어렵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 여수 비트에서 포위당했을 때 적들의 회유가 없었을 리도 없다. 그래도 김채우는 수류탄을 터뜨리면서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당으로 돌아오려고 했다. 그러다 밥 한 끼 때문에 죽은 것이다. 김채윤이 거기서 자수만 했더라도 괜찮은 집안이었으니 이리저리 줄을 대서 목숨을 건졌을 것이고 인텔리니 뭘 하든 살아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지대로 사멸해가는 당과 죽음을 선택했다. 그렇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취는 어디에도 없다. 역사에도 살아남아 있지 않고 더러는 자신의 호적에조차 남아있지 않다. 후손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아예 살다간 흔적조차 지워버린 것이다. 자신의 부모를, 형제를 그렇게 부정하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6월도 저물어가는 어느 날 도당에서 고철이라는 사람이 그를 찾아왔다. 이북 출신인 고철은 6.25 때 광주에서 전남 보위부장을 했던 사람으로 얼굴은 몇 번 봤지만 인사를 나눠보긴 처음이었다. 남으로 오기 전까지 평양에서 정보관계 일을 계속했었다는 고철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도 없었다. 드물게 큰 키에 몸집이 매우 좋은 고철은 그의 사업을 배우러 왔노라며 장기 체류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더니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물어왔다. 이곳 사업으로는 잘해야 물자 조달과 정보 수집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도시로 파고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 당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발처럼 좀체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고철이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철은 그의 과정 환경, 친척 관계까지 구체적으로 캐물은 뒤 도당으로 돌아갔다. 고철이 떠난 뒤 얼마 되지 않아 백운산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밤새 걸어간 그가 쉴 시간도 주지 않고 곧장 당책 트로 들어오라고 했다. 박영발 혼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철 동무로부터 동무의 사업과 신상 얘기를 잘 전해 들었소. 우선 동무의 의견을 들어보고 동무에게 큰 과업을 제시할까 하오. 박영발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혁은 동무더러 지하로 침투하라면 할 수 있소? 역시 지하 사업이었다. 누구라도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공작을 해보아야 확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혁은 동무가 이전에 철도 국원이었는데 옛 직장 동료 중에서 철도 노조 출신이나 6.25 후 함께 당 사업을 한 사람이 있소? 철도 재직 중에는 당 사업은 안 했고 노조 활동만 잠깐 했는데 이념에 동조하는 친구는 없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만 가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럼 기타 사회 친구나 친척 중에서 혁은 동무가 현재의 신분으로 찾아가면 숨겨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소? 머릿속으로 수많은 사람의 얼굴이 스쳐갔다. 조직 대상이야 안 되더라도 자기를 숨겨줄 만한 사람은 꽤 될 것 같았다. 확인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테지만 꽤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동무가 내려가면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자급은 마련될 수 있소? 어렵습니다. 저희 집은 여순 사건 후 재산을 다 빼앗겨서 소개당한 산 중에 남은 놈 몇매지기가 전부인데 그것도 처분하기가 힘들 겁니다. 가족들은 풍비박산이 되어 남의 집 더부살이를 하고 있어 집에는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고 친척이라 해봐야 모두 가난해서 여비 이상 보태줄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들 중에서도 자금 지원은 막연합니다. 역시 모든 사업이 그놈의 자금 때문에 막히는군. 박영발은 말을 끊고 긴 한숨만 내뱉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럼 동무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아니면 곡성이나 구례 또 다른 데라도 사회 기반이 있는 다른 동무가 있는지 혁은 동무가 집중적으로 발굴 작업을 해주시오. 앞으로 이 사업은 고철 동무에게 위임할 테니 모든 사업을 고철 동무와 의논하시오. 조직부에 가서 고철 동무를 만나보고 곧장 공작처로 떠나도록 하시오. 조직부에서 기다리고 있던 고철은 그가 나타나자 숲속으로 그를 잡아 끌었다. 동무가 지하 침투 제1호로 결정됐소. 내가 조만간 분투에 다니러 갈 것이요. 그동안 사업을 좀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시오. 나와 동무, 위원장 3명만 아는 극비이니 절대로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돼요. 분투로 돌아온 그는 기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함께 있는 동지들 중에 지하 조직 사업을 할 만한 사업을 물색해 보았다. 그러나 대부분이 기본 출신들이라 바깥 사회에 나가서 생활 기반을 잡을 만한 사람을 찾아내기가 그리 쉽지 않았다. 문득 김춘옥의 얼굴이 떠올랐다. 김춘옥. 그녀의 집안은 전라도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양반 가문이었다. 형제 자매들도 명문가로 출가하여 모두 공직에 있었고 외가 쪽도 쟁쟁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게다가 빨치산 토벌대 총수인 경무관 한 사람이 그녀의 가정교사였고 그 경무관 형이 그녀 아버지 기업체에서 비서 노릇을 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녀라면 충분히 사회에서 폭넓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7월 20일 고철이 분투에 내려오자 그는 김춘옥의 얘기를 보고했다. 김춘옥 동무를 먼저 자수시켜 내보내서 기반을 잡게 하고 제가 그 교두보를 이용하여 침투했으면 합니다. 야, 이거 뜻밖의 수학이오. 좋수 좋아. 당장 김춘옥 동무를 소환하시오. 그렇지 않아도 마땅한 동무가 없어 걱정이었는데 잘 됐구만. 동무는 당장 김춘옥 동무를 안전하게 자수시킬 수 있는 륵투를 확보하시오. 그는 곧 그의 집안과 우위가 깊은 어느 면장 부친을 찾아 나섰다. 호가 야포인 그 어른은 화순군의 저명한 유학자 조가판의 종제로 학식이 높아 찾는 사람이 많으니 한 사람쯤은 안전하게 자수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저 멀리 어둠 속에
제릅대로 지붕을 이은 4칸 겹집이 보였다. 야포의 집이었다. 지붕을 새로 이었는지 전혀 썩지 않은 제릅대가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집 뒤로 접근하여 야포가 거처하는 안방 뒷문을 살며시 두드렸다. 늦은 밤까지 책을 읽고 있던 야포가 문을 열더니 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서 오소. 살아있었구만. 몹시 야위었네 그랴. 야포 어르신께서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여자 하나가 몸도 약하고 도저히 산에 있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산에서 죽느니 차라리 자수라도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자수시킬 방법이 없겠습니까? 마침 좋은 사람이 하나 있네. 자네도 알란가 모르는디 일제 때 구례 경찰서 사법계 형사를 했던 사람이 지금 화순서장으로 가 있네. 말하면 도와줄 걸세. 뭐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편에서 좋아하는 자수를 한다는데 뭐 도와줄 게 있겠는가? 그럼 어르신이 한번 화순에 다녀오실랍니까? 이 얘기를 전하고 확답을 좀 받아오십시오. 저는 며칠 후에 다시 들르겠습니다. 8월 1일 김춘옥이 봉두산 분투로 배치되었다. 더위는 기승을 부리고 한낮이면 매미 울음에 넋이 빠질 지경이었다. 김춘옥은 왜 이리 배치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를 보자 반가워 난리였다. 피딱지 투성이던 얼굴이 보기 좋게 그을러 있었고 그 사이 몸도 많이 회복된 상태였다. 일에 쫓기는 생활이라 늘 생각하지 못해도 혼자 있을 때면 아련하게 떠올라 그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김춘옥의 손을 끌고 그는 조용한 곳을 찾았다. 춘옥동무, 자수해서 사는 길을 택하지 않겠소? 반가움에 들떠있던 김춘옥이 깜짝 놀라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뭐라고요? 자수해서 살 생각이 없냐고 물었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나긋나긋하고 부드럽던 김춘옥의 목소리에 새파란 날이 서렸다. 이렇게 싸우다간 다 같이 죽는 것밖에 남는 길이 없지 않소. 굴욕스럽게 사느니 당당하게 최후까지 싸우다 이곳에서 죽을 것이요. 동무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것이요. 파랗게 질린 그녀가 덤벼들듯이 따져들었다. 그제야 그는 빙글에 웃음을 띠고 부드러운 눈길로 그녀를 보았다. 자수하라는 말에 그녀가 약해졌다면 그러자고 했더라면 아예 말도 꺼내지 않을 생각이었던 것이다. 파르르 떨며 성질을 부리고 대드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춘옥동무 화내지 마시오. 만약 우리 당에서 필요에 의해 그렇게 하라면 어떻게 하겠소? 비로소 화가 가라앉는지 그녀는 잠시 진지하게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당의 명령에 따라야지요. 당신이 나가서 기반을 닦은 후 내가 극비리에 들어가면 내 생활과 신변을 책임질 수 있겠소? 확언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해야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럼 그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보고서로 제출하시오. 다음 날 밤 그는 결과를 알기 위해 조 노인집에 들렀다. 야포는 방 뒷문을 열어놓고 초조하게 뒷뜰을 내다보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 잘됐네. 언제든지 이곳 형편에 따라 장소와 시간만 정해주면 화순에서 바로 달려온다고 하대. 자수서만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모든 증명서를 구비해서 바로 귀가시켜 준다네. 요즘 경찰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자수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은께. 그리고 자네도 차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함께 자수하면 어쩌겠는가. 그런 말씀은 더 마십시오.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를 살리고 싶은 야포의 마음을
그도 모를 리 없고 야포 역시 비록 한학자이긴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그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다. 야포도 그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다. 야포를 만나고 돌아갔더니 고철이 와 있었다. 가능한 한 시간을 단축하도록 서두르라고 하는 것이었다. 우선 김춘옥의 가족과 연락이 되어야 했다. 그녀의 부모는 고향을 뜬 뒤 행방을 아직 알지 못했고 광주에 사는 둘째 언니에게 곧 자수를 해서 내려갈 테니 대책을 부탁한다는 편지를 써서 그의 황전면 조진망을 통해 광주로 보냈다. 사흘 후 걱정 말고 돌아오라는 회답을 받았다. 다음 날 고철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봉두산 분투의 모든 일을 김호동 부책에게 맡기고 그의 연락병과 김춘옥만 데리고 백운산 자락인 반내골에 와서 대기하라는 것이었다. 그날 밤으로 김호동과 함께 황전면 지하 조직망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모든 인수인계를 마쳤다. 8월 8일 약속 지점에 도착해서 고철을 기다렸다. 반내골 대기 지점은 그의 고향 마을 바로 뒷산으로 지금은 소개당해서 없는 그의 집 바로 뒤였다. 소개당하고 아무도 살지 않는 빈 고향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자니 기분이 묘했다. 누군가 불에 타버리고 앙상하게 흔적만 남은 그의 집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 자세히 봤더니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 읍내 봉설이 친정집에 가 있다더니 여름철이라 농사를 지으러 들어온 모양이었다. 50년 8월 이후 처음 보는 어머니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집 뒤로 내려가 낮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다. 숲속에 삐죽 고개를 내민 그를 보고는 어머니가 정신없이 달려왔다. 아이 아가, 네가 안 죽고 살아있었냐? 살아있었어. 그의 손과 얼굴을 어루만지며 어머니는 우느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의 땀 냄새, 술에 취한 것처럼 그는 어머니의 땀 냄새에 취해 어지러웠다. 어머님은 지금 시방 어디 계시오? 외갓집에 있소? 나랑 운철이는 거기 있고 운회는 너네 집 머슴 살러 갔다. 먹고 살 수가 있어야지. 니는 어쩌냐? 니 꼴이 이게 뭐냐?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밥이라도 싸울 것인디 니를 만날 줄이 알았으면 보리밥이라도 한 덩이 싸울 것인디. 어머니도 점심을 굶은 모양이었다. 쉰이 넘은 양반이 봉서리에서 반내골까지 20리도 훨씬 넘는 길을 걸어와서 하루 종일 일하다 돌아가는데 점심도 못 싸가지고 다니다니. 그는 빨리 다른 데로 가야 한다며 연신 울먹거리는 어머니를 간신히 내려보냈다. 어머니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곳을 찾아왔다. 다른 데로 옮길 거라고 말을 했지만 혹여나 다시 만날까 싶었던 것이리라. 뭔가를 손에다 들고 그것도 필시 찬 보리밥 덩어리였을 것이다. 자기 밥을 주려 가져온 집 뒷산을 이리저리 헤매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는 차마 바라볼 수가 없었다. 고철이 도착하자 안전장소에 아지트를 잡고 지하 사업에 대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자, 오늘은 춘옥동무와 얘기합시다. 춘옥동무는 자수라는 형식을 취하고 자기를 위장하여 지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자수임을 잊지 마십시오. 공산주의와 빨치산의 환멸을 느껴 자수했다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밝히십시오. 경찰서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또 다른 동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주위로부터 완전히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았을 때 일단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 합니다.
춘옥동무의 가정 환경은 다른 동무들보다 부유하니까 무엇이든 자립기관을 만들어 혁운동무의 신병과 사업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춘옥동무의 임무입니다. 이런 사업을 위해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그 방법과 가능성 등을 같이 토론하여 보다 나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의 중심부에서 활동할 것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자신을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무장해야 합니다. 강고한 사상 없이 지하조직 사업은 불가능함을 명심하십시오. 지하로 잔입할 경우에 비상연락망도 잡혔다. 제1선은 현재의 봉두산 분투 박씨의 집, 제2선은 문척에 있는 그의 친척집, 도당 연락에서는 연락을 받기 위해 그 집을 아는 문척 출신 성원을 도당 조직부로 소환하기로 했다. 둘 다 실패할 경우에는 마지막 선으로 구례구역에서 순천 쪽으로 500m 지점에 있는 철교 및 천장에 레포를 붙여놓기로 했다. 8월 11일 바쁜 와중에 식량이 떨어져 그 혼자 보급투쟁을 하러 문척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 해에는 보리 흉년이 들어 동네마다 사람들이 아사지경이었다. 그가 들어간 집도 식구가 10이 넘는데 남아있는 식량이라고는 쌀 1대, 보리 5대가 전부였다. 그걸 도저히 그냥 털어올 수가 없었다. 그는 얼마 되지 않는 현금을 꺼내 쌀 5마를 사다 놓게 하고는 급한 대로 보리 1대를 짊어지고 나섰다. 문척들을 건너오는데 그의 고모 할머니가 하는 참외밭이 보였다. 부근에는 아무도 없었고 80 가까운 할머니 혼자 원두막을 지키고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 나요, 혁운이요. 그의 이름을 대자마자 할머니가 자다 말고 화들짝 놀라서 그를 원두막 안으로 끌어들였다. 아이, 배고프제? 풋깨떡이라도 좀 묵으라. 네 짐 없제? 내가 수박하고 참외 쫓게 따줄게. 갖고 가. 그의 손을 잡고 한참 울먹이던 할머니가 수박을 따주겠다며 굽은 허리로 어둠 속을 더듬고 있었다. 흐릿하게 움직이는 할머니를 보고 있자니 문득 잊혀진 오랜 기억이 되살아났다. 고모 할머니는 젊었을 때 남편을 잃은 과부였다. 어떻게든 대를 이으려고 양자를 드렸는데 양자가 심성이 괜찮아서 환갑잔치를 기생들까지 불러다가 제법 성대하게 차려주었다. 그가 8살쯤 먹었을 때의 얘기다. 창을 하는 기생 중에 아주 예쁜 여자가 하나 있었다. 어른들이 그 기생을 사노라 사노라 하고 불러대서 이름을 알았는데 기생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미모였을 뿐 아니라 창솜씨도 제일 좋았다. 어린 나이에 뭘 알았는지 그는 하루 종일 산월이를 훔쳐보면서 나중에 크면 꼭 산월이한테 장가 가겠노라고 다부진 결심을 했었다. 철이 들면서 언제 잊어버렸는지 흐지부지된 꿈이기는 했지만 어두운 원두막에 앉아 풋기떡을 먹으며 그는 혼자서 피식 웃고 말았다. 제 배낭에다 제법 굵은 수박 4덩이를 담았더니 몸이 휘청거릴 정도였다. 그래도 꼭 가져가고 싶었다. 산에서 과일 같은 건 그야말로 사치스러운 얘기여서 산과일이면 모를까 수박 같은 건 먹을 기회가 없었다. 고철에게도 춘옥에게도 오랜만에 수박 맛을 보여줄 욕심으로 휘청거리며 원두막을 나왔는데 그걸 짊어지고 오산을 기어올라 산 루트를 통해 가려면 너무나 지칠 것 같았다. 편법으로 오두막에 다시 들어가 몇 시간을 자고 잠복대가 철수할 시간에 맞춰 월평과 금평 사이에 큰 길을 통과하여 반내골로 그냥 올라가기로 했다. 고모 할머니 옆에서
3시간쯤 자고서는 날이 샐 무렵 큰 길을 따라 직진했다. 서쪽으로 500m 지점에 있는 지서에서는 농민들이 전날 밤에 몰아다 놓았던 소를 몰아 나오느라 가로 열고 당시에는 빨치산의 보급을 차단하기 위해 소와 식량을 지서에 맡겨놓고 아침마다 그날 분의 식량을 타가곤 했다. 가로 닫고 이랴이랴 하는 낮고 다정한 음성이 아침 안개 서린 새벽들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들보다 앞서 마을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다른 박질로 월평까지 무사히 도착했는데 갑자기 20m 앞쯤에서 누구? 하는 외침이 들려왔다. 부연 미명에 흐릿하게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2사람이었고 모두 총을 메고 있었다. 뛰자니 양편 모두 논인데 벼가 자랄 대로 자라 있어 뛸 수가 없고 뒤로 후퇴하자니 지서 방향이었다. 모험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누구여? 그도 숨을 죽이며 천연덕스럽게 되물었다. 응, 김순경이대? 어찌 꼭두 새벽에 나온대? 목소리를 들으니 군대 대신 의경에 입대한 그 마을 친구들이었다. 정식인가? 토금리의 적정에 나타났다는 정보가 들어와서 가는 길이네. 자네들은? 시방 잠복지에서 돌아오는 길이여. 서서히 그들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앞에 총을 한 채로 유유히 그들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제야 그들도 그를 알아차렸다. 웜에 저 사람이 누굴 죽이려고 저러고 댕긴단가? 웜에 환장하겄네. 너무 놀라 딱 얼어붙어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들은 말을 더듬거렸다. 나 알아봤는가? 아이고 미치겠네. 김정식이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러나 어깨에 맨 총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도 앞에 총을 한 상태로 총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자네 시방 누구 죽일라고 그런가? 근께 빨리 들어가란 말이지. 그래야 내가 통과하지. 저 사람 저 사람 잡네. 아연 실색을 하던 그들이 사람 잡는다고 죽는 신용을 하며 얼른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그도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짐이 무거운지 어떤지도 느낄 수 없었다. 김정식은 그 후에도 오래도록 그가 붙잡혀 그날 얘기를 불까봐 밤잠을 설쳤다고 한다. 그날 옆에 같이 있던 친구가 김정식에게 혁훈이는 절대 그럴 친구가 아니니 우리 입만 다물면 알 사람이 없다고 계속 달래주어서 마음을 놓았던 김정식은 훗날 교도소에서 석방되어 나온 그를 붙잡고 술을 사라며 난리였다. 나 아니었으면 자네가 시방 여기서 있을 목숨이 아니네. 내가 그날 총만 댕겼어 뭐라고. 아따 내 총은 어디 있었간디. 사실 자네가 총을 댕길까봐 얼마나 겁이 났는지 안가? 나도 총을 쏠까 어쩔까 그 짧은 시간에 별별 생각이 다 들대. 하여간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놈이여. 친구고 부모가 없던 그 험난한 시절에도 어디에나 아름다운 사연은 많았다. 고생을 한 보람은 충분했다. 고철과 김춘옥이 세상에 다시 없는 맛이라며 정말 맛있게 꽤 많은 수박을 하루 만에 다 먹어치웠던 것이다. 다음날 김춘옥의 하산일자가 결정되어 내려왔다. 8월 19일, 일주일 후면 김춘옥은 산을 떠난다. 1950년 9.28 후퇴와 함께 입산했던 만 2년의 산생활이 끝나는 것이다. 이제 그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전쟁이다. 과연 그녀가
자신의 임무를 다할 수 있을까? 바깥 사회의 고통은 순식간에 목숨을 앗아가는 총알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스며들어 어느 날인가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안일함이나 긴장의 이완이다. 어쩌면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적보다 훨씬 어려운 적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피해갈 수 없는 길이었다. 숨막히는 시간은 화살처럼 날아갔다. 백운산의 여름은 점점 뜨겁게 타올랐다. 어쩔 수 없는 선택. 18일 아침이 밝아왔다. 모두 긴장으로 밤잠을 설쳤다. 일찍 눈을 뜬 고철이 조용히 그만 따로 불러냈다. 혁은 동무, 오늘 만약에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르오. 동무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오. 생포되거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동무의 임무가 지하 조직을 건설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오. 조직이 피해만 입히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해도 좋소. 명심해야 하오. 행운을 빌겠소. 날이 새면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점심때가 지나자 폭우와 함께 태풍이 몰아쳤다. 오후 5시 장대처럼 쏟아지는 폭우를 맞으며 반내골을 출발했다. 산미까지 내려와 섬진강을 건너기 위해 어둠을 기다렸다. 차츰 빗줄기가 가늘어지더니 바람도 가라앉았다. 빠르게 구름이 거쳐가는 하늘에는 유난히 맑은 별이 구름 사이로 살짝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다. 두 사람은 서서히 강가로 다가갔다. 물 흐르는 소리만 밤을 집어삼킬 듯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강이 아직 멀었는데 주위의 논에까지 물이 차 있었다. 홍수가 난 모양이었다. 황토물이 온통 전답을 덮고 있어 어디가 강이고 어디가 논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이 상태라면 날이 새도 강을 건너기 어려울 것 같았다. 만일 건너지 못한다면 억장이 무너졌다. 화순 경찰서에서 그 시간에 들어올 텐데 다시는 그 선을 이용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랐다. 어떻게든 반드시 건너야 했다. 날이 개면서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했다. 여름이지만 비를 맞은 데다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옷 속에 숨어있는 이도 추운지 고물고물 움직여대는데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다. 추위도 떨쳐버릴 겸 강을 거슬러 오르면서 도강할 수 있을 만큼 지점을 찾아보았지만 역시 처음 지점이 도강에는 제일 나았다. 4km쯤 위로 거슬러 오르다 원 위치로 돌아오니 새벽 3시. 시뻘건 황토물은 여전히 소용돌이 치며 흐르고 있었다. 2시간 후면 날이 샌다. 마음이 급했다. 그녀를 남겨둔 채 혼자 강을 건넜는데 혼자서는 갈만했다. 4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카빈총을 등에 메고 한 팔로 그녀를 낀 채 물로 뛰어들었다. 혼자 건널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한 팔로 물을 잡아당기고 두 발로 밀어내며 죽을 힘을 다 썼지만 강물은 두 사람을 휘감고 거칠게 흘러내렸다. 300m쯤 떠내려가 익사 직전에 간신히 강 언덕에 닿았다. 기진맥진 일어설 힘이 없었다. 이게 그녀와의 마지막일까? 그녀가 자리를 잡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는가? 축 늘어진 채 강가 모래밭에 누워서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김춘옥의 얼굴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처음으로 사랑했던 여자, 함께 싸우던 동지. 그러나 더 이상 감상에 잠길 시간이 없었다. 물에 젖은 시계는 4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하늘을 보니
5시도 넘은 것 같았다. 미친 사람처럼 일어나 그녀를 끌고 달리기 시작했다. 20분 이내에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는데 벌써 먼 동이 밝아오느라 하늘이 붉게 물들어갔다. 마을 앞 길가에 원두막이 하나 보였는데 아마 새 보는 새막인 듯 했다. 근처에서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밤인데도 새막에 사람이 있다는 건 경찰 잠복이었다. 다시 뒤로 100m쯤 돌아 논두렁으로 길을 바꿔 계속 달렸다. 드디어 목적지 고지선의 집 50m쯤 앞에 다다랐는데 앞사람이 환히 보일 정도로 날이 완전히 밝아 있었다. 주위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는 유유히 살인문도 없는 고재선의 집으로 들어섰다. 외숙, 외숙! 잠이 깨어 있었는지 방문이 열렸다. 누구요? 저 혁운입니다. 빨리 방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고재선은 허리춤을 움켜쥔 채 허둥지둥 쫓아나와 부엌에서 뒷방으로 그들을 잡아 끌었다. 아니 대관절 이게 웬일이단가? 그제서야 고재선이 허리춤을 묶으며 물었다. 진정하시고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12시경 조영감이 화승 경찰서장과 함께 여기에 올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이 여자를 넘겨주십시오. 자수할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이 여자를 잘 보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저는 그만 떠나겠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더니 고재선이 다급하게 그를 붙들어 앉혔다. 아이고 이 사람 나를 죽이려면 곱게 죽이제. 이렇게 날이 밝았는데 지금 나가서 누구를 죽이려고 이러는가? 고재선은 그의 아버지가 소실로 들어앉혔던 여자의 동생으로 어려서부터 그를 귀여워해 주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할 수 없습니다. 집 뒤로 빠져나가 막골로 해서 봉두산으로 들어가면 볼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보게 막골에도 농사철에는 사람이 사네. 물론 압니다. 자 그럼. 더 얘기할 시간도 없어 화를 내는 고재선을 외면한 채 일어서려는데 그가 나가야 할 집 뒤 방향에서 왁자지껄한 사람 소리가 들려왔다. 막골에서 잠복하고 철수하는 경찰들이네. 고재선은 다급하게 그를 골방으로 밀어놓고 문을 닫았다. 에헴 이제야 내려오는가? 고생들 했제? 점점 가까워오는 경찰들을 향해 고재선은 어벌쩡하게 소리를 질렀다. 해장국 끓이는가 모르겠소. 할머니 깨워서 해장국이나 따끈하게 끓이라시오. 우리는 여기서 세수하고 들어갈란께. 바로 집 뒤에 막골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개울이 있는데 홍수 뒤라 제법 물소리가 크게 났다. 거기서 세수를 하는 모양이었다. 여기서 지금 빠져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비상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재선의 한복을 빌려 입고 총과 그의 옷까지는 보따리에 싸서 들고 적당한 시간에 빠져나가는 길밖에 없어 초조하게 고재선을 기다리는데 고재선은 앞마루에서 10여 명이나 되는 경찰들에게 해장국을 대접하느라 좀채 나타나질 않았다. 경찰들이 밥을 먹고 떠난 한참 후에야 고재선이 밥상을 차려들고 들어왔다. 보소, 그때 갔으면 자네는 죽었지. 무모한 짓은 하지 말게. 그를 나무란 고재선은 어서 밥이나 먹으라며 상을 밀어주었다. 밥 먹고 이야기하세. 나도 밥 먹고 올란께. 그는 고재선을 붙들어 앉혔다. 외숙, 저는 떠나야 합니다. 외숙께 폐 안 되게 할 것인께 외숙 옷이나 한 벌 하고 큼직한 자루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적당한 시간을 살펴서 한복으로 갈아입고 빠져나갈랍니다.
그러자 고세선이 벌컥 언성을 높였다. 내가 미덥지 않아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럴라면 뭘라고 나를 찾아온 것이여. 앞만 말고 이 방에서 꼼짝 말고 앉아있어. 이 처자는 너구 외숙모 옷으로 갈아입혀서 큰 방에 뒀다가 보낼 턴께. 물론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겠지만 그 무렵 빨치산 가족이나 친척들은 가능하면 자수를 시키려는 게 지배적인 경향이어서 마음을 놓이지 않았다. 그러나 백주대낮의 행군 역시 무모하긴 마찬가지였다. 한참 만에 그가 한숨을 몰아쉬었다. 그럼 외숙만 믿고 밤을 기다리겠습니다. 단 조용감이 오면 나는 왔다 갔다고만 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다는 눈치조차 보여서는 안 됩니다. 만일 외숙이 나를 살리겠다고 잘못하시다가는 다 같이 죽는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알겠네. 밥이나 드소. 그제야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입맛도 없었다. 김춘옥은 식사가 끝나자 큰 방으로 건너갔다. 두 사람의 눈길이 허공에서 잠깐 부딪혔다. 서로를 빨아들일 듯 뜨겁고 강렬한 눈빛이었다. 김춘옥이 떠난 뒤 잠이나 자려고 애썼지만 어젯밤을 꼬박 세웠는데도 되레 정신이 맑게 개어왔다. 컴컴한 골방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차소리가 들리더니 문께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드디어 도착한 모양이다. 시끄럽게 말소리가 들려오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는 문에 딱 붙어 앉아 바깥 동정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골방문 앞으로 짜박짜박 낮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혁훈아! 외숙이 변심한 것이었다. 그는 얼른 총을 집어 방 쪽 벽으로 바싹 몸을 붙였다. 누구요? 접근하면 쏠 테요. 나다 나야.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나 홍고다 홍고. 한마디만 물어볼라 그런다. 병추 살았냐 죽었냐. 도당 조직 부장이었던 김병추를 묻는 것이었다. 죽었소. 김병추는 구입할 후 총사 참모장을 하다가 지도사업차 장흥 유치에 나가 전사했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홍고가 뛰어들었다. 참말이야? 참말 죽었어? 홍고는 목총을 놓고 울기 시작했다. 엉엉 울면서 홍고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봐라, 이것 좀 어떻게 해서 병추한테 전해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죽었어? 그 자식이 죽었어? 홍고는 김병추와 함께 일제 때 구례경찰서 경무계에 근무했으며 유도가 5단으로 유도사범이었다. 김병추와 경찰 교습소 동기인데 6.25 당시 홍고가 순천 내무서에 수감되어 있던 중 지도사업차 나갔던 김병추가 옛날 자기가 갇혀있다 탈옥한 감방을 둘러보러 갔다가 거기서 홍고를 만났다. 김병추는 다시는 순사질을 하지 말라며 홍고를 풀어주었다. 봐라 이것 경추 도민증이다. 내가 옛날 사진첩에서 병추 사진을 찾아 이걸 만들어서 건네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조용감이 네 얘기를 하길래 행여나 하고 달려왔더니 다 헛일이 되어버렸어. 홍고를 바닥을 두들기며 설게 울어댔다. 그 사이 외숙, 조영감, 서장이 달려와 홍고를 부축하며 그의 울음을 달랬고 그는 30발 연발인 카빈의 안전장치를 풀어 그들을 겨누고 섰다. 이 틈에 튈까도 생각했지만 김춘옥은 이미 적의 수중에 들어가 있고 그 역시 튀어봐야 살아갈 길이 막막했다. 한 사람의 적이라도 쏘아 죽이고 나도 자결할까?
무슨 일이 있어도 투항은 안 된다고 고개를 젓고 있는데 울음을 그친 홍고가 그를 보았다. 니는 어쩔래? 도로 들어가서 병추처럼 죽을래? 외숙 조용감 서장이 아무 말 없이 서 있다. 외숙이 먼저 말을 꺼냈다. 혁우나 미안하게 됐다만 살고 보자. 서장님 말씀이 자수서 한 장만 쓰면 아무 지장 없이 아무 데라도 가서 살 수 있게 해준단다. 너라도 살아야 안 되겠냐? 차돈이가 힘쓰면 네 신분보장은 문제 없을 것이다. 서장은 곤창을 차고 있었지만 적의는 없어 보였다. 적의가 없는 사람을 쏜다는 것도 비겁했다. 안전장치 풀린 총을 겨누고 선체로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동무의 임무는 지하 조직을 건설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오. 조직에 피해만 생기지 않는다면 무슨 짓을 해도 좋소. 어제 새벽녘 그의 손을 붙잡고 다짐하던 고철의 말이 맴돌았다. 그가 죽으면 김춘옥도 조직과는 영영 먼 사람이 되고 말 터였다. 모두 얼마 동안을 장승처럼 서 있었다. 총을 쥔 손이 저려왔다. 서장님, 어이! 서장도 엉겁결에 대답을 해놓고 금세 손을 내저었다. 그렇게 부르지 마소. 먼 족간이긴 해도 자네는 내 동생뻘이네. 어려울 것 없으니 뭐든지 말해보소. 우리 인간적인 관계를 떠나서 공적인 입장으로 대화 좀 합시다. 좋네. 당과 조직을 해치지 않는 한 무슨 방법을 써도 좋다. 살아남아서 임무를 수행하라. 고철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비겁하게 자수를 한다. 자수? 그렇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아니 비겁해지더라도 나에게는 해야 할 임무가 있다. 죽고 사는 것도 자신의 자존심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죽는 것은 깨끗하고 단순하고 고결하지만 그럼 그에게 맡겨졌던 임무는 어쩔 것인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서 임무를 완수하시오. 완수하시오. 완수. 서장님은 자수 외에는 나를 살릴 방법이 없소? 솔직하게 대답해 주어야 내 태도를 결정할 수 있소. 그건 그렇게는 어렵네. 내 힘밖이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자네가 자수 진술서를 쓴 뒤 자네가 원하는 곳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내보내주는 것뿐이야. 자수서를 쓰면 신문과 방송에서 난리가 날 텐데요. 아니야, 그건 내가 책임지고 막을 수 있네. 당신의 상부 기관에서 나를 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어떡하겠소? 그것도 책임지겠네. 함께 싸우던 동지들이 생포되거나 자수한 뒤에 얼마나 많이 이용되는가. 심지어는 부대를 결성해 동지였던 빨치산을 잡으러 다니기도 하고 밀고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비행기로 자수를 권유하는 방송을 해대고 만약 자신도 그런 식으로 이용된다면 그렇게까지 살아남을 생각은 없지만 자수한 사실이 기사화만 되더라도 그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일 터였다. 충격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그를 따르고 신뢰하던 하부원들 중에는 심각하게 동요하는 사람이 생겨날지도 몰랐다. 그의 지하 조직 임무를 아는 사람은 박영발과 고철 단 두 사람뿐이었다. 내가 일제 때부터 순사질을 해온 사람인데 그것 하나 해결 못해 가지고 어떻게 서장을 할 수 있겠나.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막을 테니 아무 염려 말게. 서장님 말씀 믿고 걱정일랑 말게. 우리도 공동으로 책임진세.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조노인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혁우나,
내무서에서 병추 덕분으로 순방된 뒤 순사질 그만뒀다. 생활이 궁핍해서 차돈이 이 집에서 얻어먹고 있다. 차돈이를 못 믿으면 나를 믿어라. 나랑 같이 살아보자. 한 손에는 김병추의 도민증을 움켜쥔 채 눈물 자국이 성성한 홍고가 간곡하게 그를 붙들었다. 그러나 쉽게 결단이 서지 않았다. 자수라니. 단 한 번도 자신의 머릿속에서 자수라는 말을 떠올려 본 적이 없었다. 적어도 여순 사건 이후로부터 조직 생활을 해온 구빨치라면 누구나 그랬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수를 했지만 그들은 모두 6.25 이후 입산한 사람들이었고 구빨치로 자수한 사람은 5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그만큼 투철한 사상으로 단련된 사람들이었다. 자수. 그 말의 찜찜한 여운이 좀채 사라지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장님. 침묵을 깨고 그가 서장을 불렀다. 당신의 인격을 믿고 당신 말에 순응하겠소. 나는 당분간 공산주의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요. 나만 살겠소. 그 대신 당신은 나의 신변은 물론 언론 보도 등으로 나를 이용하려는 어떤 것에도 일체의 책임을 져주시오. 살기 위해 자수는 하지만 생사를 같이 했던 동지들을 팔아먹을 수는 없소. 그렇게까지 구차하게 살고 싶지는 않소. 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지 않겠다면 자수할 것이니 나머지 모든 것은 당신이 책임을 지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앞에서 서약해 주시오. 좋네. 약속함세. 그러고 말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앞에 맹세하고 자네의 조건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네.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카빈을 든 손이 움직여지질 않았다. 어이, 얼른 총을 요리 내놓으소. 외숙이 달려와 그의 총을 빼앗아 들었다. 홍고가 달려들어 그를 껴안았다. 사람들의 반가움이 하나도 가슴에 와닿지 않았다. 허탈했다. 이런 심정은 처음이었다. 6.25 직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참담한 심정은 아니었다. 이렇게 끝나는가. 여순 사건이래 5년의 빨치산 생활이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굴욕적으로 끝나야 하는가. 피처럼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여인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직도 세찬 물소리가 귀를 때렸다. 매미가 미친 듯이 울어댔다. 허탈하게 마당으로 나와서니 눈부신 8월의 태양빛이 머리 위로 쏟아졌다. 새로운 생활. 누구나 살다 보면 가끔씩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만난다. 그리고 때로는 그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혹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 52년 8월 19일의 사건이 그랬다. 자수는 그가 원하던 방향이 아니었다. 김춘옥만 데려다 주고 오는 것이 그날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은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았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가? 화순으로 달리는 지프 안에서 경찰서장이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있는 김춘옥과 그를 돌아보며 물었다. 결혼할 사이입니다. 어차피 앞으로 계속 만나야 할 사이니 그렇게 대답해둬야 할 것 같았다. 그때까지 한마디도 없이 굳은 얼굴로 앉아있던 김춘옥이 그의 팔을 슬며시 잡아당기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어떻게 하죠? 글쎄요. 운명을 걸고 부딪혀 봅시다. 운명? 그렇다. 이제 그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 나가야 했다. 미처 준비도 끝나기 전에 갑작스레 다가와 버린 일이지만 어차피 그의 임무는 지하 조직의 건설이었다. 그의 운명도 전남도당의 운명도 이 땅 사회주의 운동의 운명도 그가 하기에 달려있는 것이었다. 지프는 어둠을 가르며 보성, 화순간 도로를 달려갔다.
화순경찰서 앞 경찰서의 간부들이 그들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 앞에서 간단한 인사만 마치고 그들은 경찰서장을 따라 관사로 들어갔다. 종일 준비했던 듯 푸짐한 저녁상이 들어왔다. 배가 무척 고팠지만 일부러 준비해 놓은 추어탕이며 김치며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 너무 매웠다. 짠 소금만으로 몇 년을 보내왔으니 고춧가루 범벅인 김치가 매울 수밖에 없었다. 정신 못 차리게 매운 김치를 씹으면서야 비로소 자신이 산을 떠나왔다는 실감이 들었다. 여기는 산이 아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몰라 순간순간 가슴 졸이고 날이면 날마다 적의 총탄에 사람이 죽어가는 산이 아니다. 쓸쓸함, 허전함, 두려움, 정체를 알 수 없는 온갖 감정들이 솟구쳤다. 그는 단 한 번도 동지들의 곁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 46년 이래 처음으로 조직을 떠나온 것이다. 이제 그 혼자 모든 것에 대항해 싸우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 혼자서. 다음 날 그들은 자술 진술서를 썼다. 저는 여순반란 사건 당시 아버지가 자익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하자 그 충격으로 산에 입산했으며 몸이 약해서 더 이상 산에서 활동하기도 힘든 데다 공산주의 활동에 염증을 느껴 정말이지 그런 자술서를 써야 하는 자신이 굴욕스러웠다. 그러나 박헌영은 감옥에서 똥을 먹으며 정신병자 흉내를 내서 일제의 감옥을 탈출했다. 한 인간의 양심으로 번뇌할 때가 아니었다. 몇 번이고 펜을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참으며 완성한 진술서를 들고 경찰서장실로 들어갔다. 벽에 붙어있는 대형 상황판이 한눈에 들어왔다. 전라남도 총사령부 사령관 김선우, 전남 보성 출생. 종사와 화순군의 조직체계, 현재의 생존자, 직책, 경력 등이 모두 도표로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정확했다. 누군가의 이름 위에는 붉은색으로 가입표가 그어지고 그 옆에 사망 날짜와 장소까지 완벽하게 기입돼 있었다. 가슴이 서늘하게 얼어붙었다. 경찰에서는 빨치산의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었다. 경찰서장이 웃으며 의자를 내밀었다. 서장은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서로가 속한 사회적 관계를 떠나면 그들은 아마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서장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반동 권력의 하수인이었고 그에게는 성심껏 최선을 다해 진실로 잘해주겠지만 자신의 일로 돌아가면 빨치산 토벌을 지시해야 하는 적이었다. 이러는 것이 바로 세상이었다. 다음 날부터 무료하고 초조한 나날이 시작되었다. 빨리 구례로 가서 선을 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섣불리 구례로 갔다가는 구례 경찰들이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둘 리 없었다. 구례를 놔두고 화순에서 자수를 했으니 감정이 좋을 리도 없고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들터였다.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길밖에 없었다. 그 사이 김춘옥은 데리러 온 언니들을 따라 전주로 이사 갔다는 부모를 찾아 떠났다. 김춘옥은 가끔 들렀다. 그러나 그녀 역시 사회 기반을 잡기는 쉽지 않았다. 술도가를 하던 그녀의 집안은 오빠 둘과 그녀까지 입산하는 바람에 풍비박산이 났고 큰오빠를 징병에서 빼느라 엄청난 돈을 써서 가산이 완전히 기울어 있었다. 시집간 언니들은 그럴듯하게 살고 있었지만 당장 손을 내밀 수도 없었다. 그는 김춘옥에게 여유를 가지고 일단은 완전히 마음을 돌린 것처럼 집안 식구들을 안심시키게 했다. 문제는 그였다. 이렇게 된 상황을 어떻게든 산으로 보고해야 할 텐데 방법이 없었다.
그와 같이 있는 홍고를 계속 주시했지만 아직 그런 부분까지 밝혀도 좋을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와 같이 서장집에서 기거하는 홍고는 별달리 하는 일이 없었다. 그가 홍고를 처음 한 것은 8.15 해방 직후였다. 해방 전 구례경찰서 유도 사범을 했던 홍고는 해방이 되고 나자 순천의 감찰서에서 근무했는데 토요일이면 늘 구례집에 다니러 왔다. 그때 오고 가면서 알게 된 것이다. 당시 경찰 중에서는 열차표를 끊어서 다니는 사람이 없었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차표도 없이 무사 통과였다. 그러나 홍고는 달랐다. 토요일날 구례구역에 내리면 항상 월요일에 돌아갈 차표를 끊어 놓으라고 했다. 놈들은 다 그냥 타고 댕기는디 신 선생도 그냥 타고 댕기지 그러시오? 야야, 내가 명색이 경찰 감찰인데 그럴 수가 있냐? 꼭 끊어놔라이. 기어이 그의 손에 차비를 쥐어주는 홍고는 비록 경찰이긴 했지만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어느 날인가 그는 총을 메고 읍으로 가는 마차를 기다리는 홍고에게 달려갔다. 신 선생, 나 내일 총 좀 빌려주시오. 총은 뭐 하려고? 우리 동네에 멧돼지가 드글드글하여 집마당까지 내려와 갖고 널어놓은 곡식을 다 먹어치는 통에 멧돼지 좀 잡으려고요. 그래? 멧돼지가 그리 많아? 홍고는 서슴없이 총을 벗어 건네주었다. 월요일 아침에 갖다 놓을게요. 나는 또 가만히 있는데 뭐 두고 쓰라고. 당장 멧돼지가 잡히겠어? 다 잡을 때까지 자네가 두고 써. 덕분에 그 가을에는 멧돼지 고기를 실컷 먹었다. 총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남을 잘 믿는 홍고였다. 그때만 해도 감찰관으로 세상 무서울 게 없던 홍고가 지금은 동기인 화순 경찰서장 집에서 놀고 먹으며 할 일 없이 시간만 때우고 있었다. 김병추가 남긴 말 때문이었다. 내무서에 잡혀 갖고 있는데 먼 발자국 소리가 나서 고개를 내밀어 본께 쬐 가는 사람들 속에 병추가 우뚝 솟아갖고 건들건들 걸어오등마. 그러고는 내 앞에 서서 놀래갖고 네가 여기 웬일이냐고 묻더라고. 순사실하다 이래 됐제 뭐 그랑께. 허허 웃으면서 네 할 일이 그렇게 없든 여직 순사실 해묵었냐.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가더니만 10분도 안 돼서 짐 싸서 나오더라. 굶어 죽더라도 다시는 순사질 안 하겠다는 다짐말 하면 당장 내보내 주겠다고. 그래서 다짐했제. 그날부터 순사질 딱 그만두고 지금까지 이러고 사는 것이여. 하던 지랄을 그만둔 게 할 짓이 있어야지. 마냥 건들거리며 지내는 홍고가 딱해서 뭐라도 하지 그러느냐고 했더니 그 얘기를 꺼내며 홍고는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경찰이라고 다 그런 경찰만 있는 것도 아니잖소. 철도 경비대 같은데 들어가면 어떻소? 안 돼. 굶어 죽더라도 다시는 순사질 안 하겠다고 병주한테 다짐을 했는데 병추가 지하에서도 날 보고 있을 거요. 완강하게 머리를 저은 홍고는 다시 말도 못 꺼내게 했다. 의리와 정 하나는 깊은 사람이었다. 그 후로도 그는 계속 홍고와 가깝게 지내면서 홍고의 사상이나 스타일을 눈여겨보았다. 어느 날 홍고와 근처 한 학자의 집에 놀러 갔는데 경찰서에서 급하게 그를 찾았다. 손님이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서장실로 들어갔더니 웬 금발머리에 날씬한 서양 여자가 서장과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니혼고 하나시마스까? 일본말 할 줄 압니까? 조또 조금.
어리둥절해 서 있던 그가 엉겹결에 일본말로 대답을 했더니 서양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그럼 조용히 얘기 좀 하자고 서장 별실로 그를 끌어들였다. 한국에 파견된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라고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신문 기자로서 빨치산들의 생활과 실상을 사실대로 알고 싶다. 절대로 경찰 관계자가 아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또 말한다고 하면 기사화 될 것 아닌가? 원하지 않는다면 당장은 기사화하지 않겠다. 나는 에드가 스노의 중국의 붉은 별과 같은 탁월한 글을 쓰고 싶다. 이후에 나의 자료로 쓰겠다. 나는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당신들은 폭도이며 파괴분자이다. 그런 사람들이 장기간의 처참한 투쟁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나는 개인적으로 모택동을 매우 존경한다. 한국에서도 중국에서와 같은 민족해방혁명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사실대로 알고 싶다. 한국의 빨치산은 후방도 없는 조건 속에서 어떻게 몇 년을 버텨오고 있다. 도대체 식량은 어떻게 해결하고 무기는 어떻게 조달하는가? 당신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가?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당신 개인의 신상과 관계된 모든 것은 말하지 않아도 좋다. 단지 그 안의 생활을 알고 싶다. 우리가 폭도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민족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지 이 여자는 묻고 있다. 그는 서양 여자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우리 민족과 달리 푸른빛의 눈동자가 깊고 맑았다.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주권을 상실한 미국의 식민지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자신들의 나라에 침략자를 끌어들였다. 그러나 북조선은 다르다. 나는 이들의 울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다. 나는 대한민국보다는 북조선을 지지한다. 그들이 옳다. 그는 그녀를 도와주기로 결정했다. 설사 그녀가 적의 첩자라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었다. 아직도 산에 남아있는 수많은 동지들이 그동안 죽어간 수많은 동지들이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쳐서 투쟁하고 있는지 얼마나 처참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는 언제 어디서라도 밝힐 필요가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원고지에 담아 건네주었다. 원고가 거의 마무리되던 10월 10일 조영감이 그를 찾아왔다. 서장과 인사를 끝낸 뒤 조영감은 은밀한 눈짓으로 그를 밖으로 불렀다. 그와 단둘이 있게 되자 조영감은 바지춤에서 쪽지 하나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쪽지는 몇 번을 접어 밥풀로 야무지게 봉해져 있었다.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웬 뚱뚱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네. 자네한테 꼭 전해달라고 이걸 주면서 자네 소식을 아느냐고 묻대. 고철이었다. 그동안 연락이 두절되자 답답하니까 조영감을 찾아간 모양이었다. 김춘옥을 내보내려고 했을 때 모두 보고해서 고철은 조영감 집까지 알고 있었다. 비상선이 모두 연락이 안 되자 결국 그곳을 찾은 것이다. 이 편지 뜯어봤소? 아니, 내가 뭘라고 너의 편지를 뜯어보겠는가? 조영감이 펄쩍 뛰었다. 그는 급하게 밀봉된 편지를 뜯어보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하도 궁금하고 오랫동안 기다리다 답답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오. 지금까지의 활동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시오. 그리고 지금 선이 힘들면 다른 선을 다시 정하시오. 이곳 사정은 나날이 힘들어지고 있어. 동무에 대한 기대가 크오. 부디 몸조심하시오. 아이, 뭐라고 썼는가. 그냥 반도 자수할 생각이 있는 것 맹키 말하던디
그럴란다고 썼는가? 그런갑소. 잘됐네. 그러면 자네가 좀 타일러서 자수를 하라고 허소. 조용감은 아마도 한 사람을 자수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겁도 없이 이 편지를 전해준 것이리라. 만일 편지 내용을 알았다면 이렇게 부랴부랴 전해줄 리가 없었다. 아이고, 저는 책임 못 져요. 영감님이 한번 해보시오. 그 사람 언제 다시 들른다고 합디까? 내일 밤에 다시 오겠다고 했소. 그럼 저는 잘 있다는 편지나 써 보낼라요. 내가 편히 잘 있다는 말을 들으면 또 어찌 될란가도 모르지요. 그는 자리에서 급하게 몇 자 적었다. 밀봉을 해서 보내면 조용감이 아무래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고 누가 보더라도 안부 편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쓸 수밖에 없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자수를 하게 됐습니다만 지금 화순 서장의 보호로 먹고 지낼 걱정이나 이용당할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취직을 하려는 생각 중입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군대로 가서 제 일선에서 뛸지도 모릅니다. 동무들이 걱정입니다. 부디 무사히 잘 계십시오. 일단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전의 약속대로 제 일선을 통해 연락하겠다는 말일 줄 알 터였다. 조용감을 다시 이용할 수도 없고 연락할 방법은 막막한데 시간은 자꾸 흘렀다. 어느새 가을이 깊어가더니 11월이 불쑥 다가왔다. 그는 드디어 마음을 정하고 구례에 다녀오기로 했다. 마냥 시간을 보낼 수도 없었고 일단은 부딪혀보기로 한 것이다. 떠나기 전날 김춘옥이 그를 찾아왔다. 한두 달 사이에 김춘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머리에서부터 옷에 신발까지 인류 멋쟁이였다. 예쁘기는 했지만 어쩐지 이전 같은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수도사단 공세를 끝내고 온 얼굴에 피딱지가 앉은 채 그를 바라보던 모습이 그에게는 훨씬 친근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김춘옥도 그렇게 자신을 위장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혁운 씨, 취직 자리를 구했어요. 혁운 씨 신분이 좀 두려운지 사찰과에서 취직 의뢰를 받다 오라고 해요. 문제 없소. 내가 또 사찰 과장에게 말을 할 테니 자네는 맘 놓고 고향이나 다녀오라고. 그렇지 않아도 그를 취직시키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던 서장이 자신이 다 알아서 해주겠나라며 좋아했다. 이제 최소한의 기반은 잡힌 것이다. 다음 날 그는 고향으로 떠났다. 백운산 기슭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다. 바로 저기서 고철, 김춘옥과 함께 마지막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저 산을 따라 걸으면 곳곳에 우리 동지들이 있을 텐데. 그는 우선 외갓집에 가서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그저 아들이 살아왔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직 어린 여동생 둘은 입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 급하게 결혼을 해서 떠나고 없었다. 바로 아래 동생은 남의 집 머슴살이로 떠났고 어머니와 어린 막내만 그를 반겼다. 그가 자익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자신이 동생들의 삶을 망쳐버린 듯한 고통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다고 그의 사상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고통은 더 컸다. 다음 날 그는 은밀하게 믿을 만한 친척을 보내서 황전면의 박씨를 불렀다. 벼베기야 다 끝났지만 다른 가을 거지에 정신없을 박씨가 곧바로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동안 나를 찾아온 사람 없었소? 왜요? 안 그래도 뚱뚱한 양반이 몇 번 소식 왔었냐고 찾아왔습디다. 엊그저께도 왔다가 오늘 내일 중으로 다시 들리겠다고 했는데. 그래요? 그럼 이걸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때까지 내가 여기 있을 테니 연락되는 대로 바로 연락 좀 주시오. 그는 피치 못하게 자수하게 된 경위와
그동안의 생활, 곧 취직하게 될 것이라고 홍고와의 인간적인 관계 등을 자세하게 적은 쪽지를 박 씨에게 전해주었다. 이틀 뒤 박 씨가 다시 그를 찾아왔다. 고철이 다녀갔는데 레포는 잘 받았으며 그에게 꼭 전할 것이 있으니 며칠만 더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며칠 뒤 다시 들른 박 씨가 가져온 것은 6.25 당시 광주시 인민위원장을 지낸 김영재의 사진과 주소였다. 김영재 동무의 도민증이 꼭 필요하오. 동무의 그동안 활동은 보고 잘 받았소. 앞으로도 신중하게 열심히 일하시오. 곧 화순으로 돌아온 그는 홍고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형님, 꼭 살려야 될 사람이 하나 있소. 그래? 그럼 차돈이한테 오라고 그래. 사람 좋은 홍고의 대답이었다. 아따 형님, 그래도 되는 사람이면 내가 뭘라고 형님한테 말하겠소. 자수를 안 시키고 살려야 된께 그라제. 자수를 하면 안 될 사람인데 살리기는 해야 되겠고. 그럼 어쨌거나 도민증 하나만 만듭시다. 까짓거 그러자. 도민증은 만들려면 사진 위에 철인을 찍고 경찰서 관인과 서장의 개인 도장이 있어야 했다. 그까짓것 하던 홍고는 정말 쉽게 도민증을 하나 만들어 왔다. 서장실에 무시로 출입하던 홍고가 서장 옆에서 조는 척하고 있다가 서장이 홍고만 두고 나간 사이 몰래 찍어 나온 것이다. 취직이 되어 하순을 떠나기 전 그는 홍고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형님, 병추 형님 뜻도 좋지만 계속 이렇게 사실라요? 모든 일을 시작해야제라. 홍고도 이번에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엊그제 홍고의 부인이 여기까지 쫓아와 식구들 다 굶어 죽어간다고 한바탕 소란을 피우더니 그 충격이 제법 큰 모양이었다. 나도 그랬으면 쓰겄다만 내가 경찰밖에 뭐가 있겠냐? 경찰 노릇은 참말로 싫은디. 철도 경찰대 같은 데야 어떻소? 그런데 들어가려면 돈이 들어야 하는디 맨입으로 경찰 다시 들어갔다가는 영락없이 사람 잡아먹는 대로 떨려날 것이다. 내가 시방 빨치산 토벌하는 대로 들어가게 생겼냐? 그 정도 돈이야 서장이 안 빌려 주겠소? 취직할란다고 하면 꿔줄 것이다. 그럼 취직하시오. 취직해서 나 좀 살려주시오. 내가 니를 어떻게 살려야? 돈을 벌든지 아니면 나 좀 일본으로 보내주시오. 내가 이 땅에서 살겄소? 그럼 네가 나를 정치적으로 책임질래? 나중에 말이다. 물론이죠. 홍고는 정치적 입장은 없었지만 모택동만은 대단히 존경했다. 그리고 강대한 중국의 힘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홍고였다. 그러니 10년, 20년, 50년 후라도 분명히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이고 그때의 정치적 입장을 책임질 수 있냐고 홍고는 묻고 있는 것이었다. 며칠 뒤 이번에는 홍고가 그를 불렀다. 아이, 철도 경찰대 부산 출장소에만 가면 일본 가는 건 문제가 아니더라. 요즘 경찰놈들은 지리산 나무배다 팔아 처먹느라 정신없고 철도 경찰대 놈들은 일본하고 밀수해서 떼돈 번다고 하더라. 글로 갈끄나? 네 일본도 보내주고 돈도 벌고 이 나이에 경찰에서 돈이나 벌어야지. 내가 뭐 하겠냐? 좋소. 그건 경찰도 아니고 장사치구만. 병추 형님한테 미안할 것도 없겠소. 거그 빨리 알아보시오. 그럼 이력서나 내놓고 보자. 홍구는 그와 같이 화순을 떠나 그를 새 직장까지 데려다 주고는 이력서 내려간다며 서울로 올라갔다. 홍고가 철도 경찰대 부산 출장소에 취직만 하면 자금은 물론이거니와 유사시에 대비한 일본행 루트까지 확보되는 셈이었다. 그는 완성된 도민증과 홍고의 얘기를 보고해 놓고
홍고의 소식이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52년도 저물어 갔다. 산에서는 또 동계 공세가 들어올 텐데 동지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취직하기 직전 도 사찰 과장을 찾아갔을 때 거기 적혀 있는 도표로는 전남 전 지역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570명이었다. 이 겨울이 지나면 얼마나 남게 될까? 그는 자꾸 마음이 조급해졌다.